안녕하세요, 여러 선배님들. 우리 동양 문화는 예부터 지금까지 늘 백세장수라는 네 글자의 깊은 열망을 품어왔습니다. 매년 설이 되면 우리는 어른들께 장수를 기원하는데 어느 집이든 오래오래 사세요, 100세까지 건강하세요 라는 덕담을 빼놓지 않지요. 아마 선배님들이나 사랑하는 가족분들도 더 오래 살기 위해 건강을 관리하며 90세, 심지어 100세까지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매일 아침 수십 알의 고가 건강보조식품을 챙겨 먹으며 오래 살기를 바라는 분들을 매우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선배님들께 말씀드린다면 과학연구에서 가장 적합한 수명이라는 숫자를 이미 제시했는데 그 숫자가 선배님들이 생각하는 80세, 90세도 아니고 놀랍게도 그 존경스러운 100세도 아니며 오히려 선배님들의 현재 나이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면 선배님들은 놀라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중요한 점은 과학계의 최신 합의는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것이 그 차가운 수명의 숫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오늘 저는 스탠퍼드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에서 발표한 최신 장수연구 성과를 인용하여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삶의 길이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진실은 선배님들께 나이에 대한 불안을 걷어낼 뿐 아니라 더 충만하고 가치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열어줄 것입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수명보다 더 중요한 비밀을 이해해야만 선배님들께서 진정한 황금 열쇠를 손에 넣고 품위 있고 질 높은 노년의 삶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선배님들은 수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 함께 이야기 나눠보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문제를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까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장수에 대한 추구가 어느새 조용히 빗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배님들은 혹시 100세까지 살고 싶다고 말할 때 어떤 장면을 떠올리시나요? 햇볕 아래 산책하는 모습, 손주들과 놀아주는 모습, 반려자와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혹은 스스로 계단을 내려가 차를 마시러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우리는 의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하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질병 유병 기간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의학의 눈부신 발전 덕분에 인간의 기대 수명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많은 선진 지역에서 기대 수명은 이미 80세를 넘어섰고 한국의 평균 기대 수명도 83.5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건강 수명이 함께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더 오래 살 수는 있지만 아픈 기간 또한 함께 길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선배님들 주변에도 이런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95세까지 사셨지만 80세부터는 누워 지내거나 장기 요양이 필요했고 요양원에 들어가 만성 질병의 고통을 견디며 심지어 인지 기능도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가정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삶의 길이는 늘어났지만 삶의 질은 희생된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장수는 개인에게 큰 고통일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도 무거운 짐이 됩니다. 대가족의 경우 자녀들은 부모님의 병간호를 위해 막대한 체력과 돈, 시간을 쏟아야 하고 심지어 자신의 커리어와 건강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오가며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짜로 물어야 할 질문은 인간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건강하게 품위를 지키며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입니다. 과학이 내놓은 해답은 바로 이 질병 유병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질병 압축 (compression of morbidity) 이라고 불리는 이상적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장수 연구의 황금 목표입니다. 엄격한 과학 연구들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한 신체와 또렷한 인지 기능을 유지한 채 삶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경험하고 과도한 노화로 인해 장기간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주는 가장 적합한 수명을 숫자로 제시해야 한다면 그 목표는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며 더더욱 존경스러운 100세도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훨씬 의미 있는 숫자, 바로 약 85세입니다. 선배님들께서는 왜 85세인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100세를 넘겨 사는 초고령자들, 슈퍼 센테너리언에 대한 연구와 인간의 생리적 노화 속도를 종합 분석한 결론입니다. 피터 아티아 박사와 여러 권위에 있는 장수의학 전문가들은 110세 이상 슈퍼 센테너리언들의 건강수명 곡선이 일반인의 기준보다 15-20년 오른쪽으로 이동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그들의 신체 상태가 일반인의 60세 수준과 비슷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완벽한 질병 압축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즉, 매우 높은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건강을 유지하다가 하락 곡선이 시작되더라도 그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유전이 결정적 요인이 아니며 후천적 생활 습관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우리의 건강 상태를 이 슈퍼 센테너리언 모델에 최대한 가깝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85세 시점에서 높은 체력, 명확한 사고력,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유지하는 모델입니다. 건강한 기간이란 선배님들께서 스스로 장바구니를 들고 스스로 계단을 오르고 은행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친구들과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의 길이를 말합니다. 85세는 다양한 건강 연구들에서 적극적 개입을 통해 가장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 연령입니다. 100세까지 살되 병상에 누워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보다 85세에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의미 있습니다. 그러니 선배님들의 목표를 100세까지 살자에서 85세에 나는 여전히 100세인의 10가지 기본 능력, 10능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로 바꿔보세요. 이 10가지 전면적 능력은 일상 속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기능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3분 안에 3층 계단을 오르기, 스스로의 힘으로 바닥에서 일어나기, 무거운 물건을 들고 몇 블록을 걸어가기 등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부터 시작해 노력해야 할 구체적 목표입니다. 목표가 85세의 높은 삶의 질로 정해졌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논리는 우리 몸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와 생명 유지의 기둥인 근육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화가 피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상당 부분은 세포 에너지 고갈과 근골격계의 퇴화로 인해 발생합니다. 먼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모든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이들은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를 도시 곳곳에서 바쁘게 돌아가는 길거리 분식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끊임없이 도시 전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분식집의 효율이 낮아지고 오히려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 세포 기능에 손상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입니다. 과학 연구는 미토콘드리아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이 오토파지, 아우토파기, 자가 포식라는 청소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쉽게 말해 몸이 낡고 고장난 미토콘드리아를
제때 제거하고 새롭고 효율적인 미토콘드리아가 자리를 대신하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이 청소 메커니즘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 중 하나는 적당한 간헐적 스트레스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리하지 않는 간헐적 단식과 인터벌 운동입니다. 적당히 굶는 시간과 짧은 강도의 운동은 세포에게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압박이 있으니 빨리 오래된 부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해서 이 상황에 대비하라.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 전에 야식이나 단 음식을 먹는 습관이 있는데 이는 선배님들의 미토콘드리아 분식집을 하루 24시간 풀가동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청소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것이지요. 저녁 식사를 가급적 7시 이전으로 앞당기고 약 11롤 2시간 정도의 공복 시간을 몸에 주면 미토콘드리아가 수리와 대청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력입니다. 근육 감소는 노년층에게 가장 큰 건강의 적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넘어지고 골절될 위험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전신대사 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줍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포도당 소비처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이 쉽게 올라가고 당뇨병 위험도 증가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저항 운동, 즉 근력 운동을 일상에 넣어주세요. 이는 젊은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든 70세든 늦게 시작해도 일주일에 하 3회, 한 번에 20분씩 아령밴드 금었으니 기구 등의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력이 크게 개선되고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 바로 진정한 장수의 비밀입니다. 정신적 의미와 사회적 연결, 즉 보이지 않는 장수 자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수를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고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만 집중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무형 요소, 삶의 의미와 질 높은 사회적 유대를 종종 간과합니다. 먼저 삶의 의미입니다. 전일제 직장에서 은퇴하면서 사회적 역할과 목표를 잃게 되면 많은 분들이 갑작스러운 공허함을 느끼곤 합니다. 목표와 의미의 결핍은 건강에 미치는 파괴력이 흡연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여러 심리학 노화 연구는 삶의 의미가 강한 사람일수록 더 오래 살 뿐 아니라 알츠하이머와 뇌졸중 위험도 낮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삶의 의미는 스트레스를 낮추고 코르티솔을 줄이며 뇌와 심혈관 건강을 보호합니다. 우리는 은퇴했지만 쉬지 않는 어르신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거나 서예를 가르치거나 고령자 대학에서 대만어 객개어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매일 가족을 위해 요리를 계속하는 분도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사는 어떤 할아버지는 은퇴 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해 고향의 문화와 음식을 소개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다린다는 사실 덕분에 매일 활기를 느낀다고 합니다. 다음은 질 높은 사회적 연결입니다. 장수 연구자들은 모두 외로움이 현대인의 새로운 전염병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해외에 사는 화인 사회에서는 자녀들이 성장해 떠나버리면 많은 어르신들이 더 큰 외로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플 때가 되어야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하려 하지 마세요. 선제적으로 선배님들만의 사회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번은 의미 있는 사회 활동을 계획하세요. 오랜 친구와 공원 산책을 하거나 지역 합창단에 참여하거나 교회에 가거나 멀리 사는 자녀들과 매일 영상통화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면 할수록 강해집니다. 가족애와 인간관계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선배님들의 건강한 생애 기간에 대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목표를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약 85세까지 건강하고 품위 있게 사는 것으로 분명히 정했다면 다음으로 항상 나오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목표를 어떻게 일상생활로 만들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미 50대 후반 또는 그 이상이시고 몸이 서서히 내려가는 느낌을 받으며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원칙들은 모두 현실적이고 적용하기 쉽고 특히 한국의 중장년 노년층의 체질과 생활 리듬에 잘 맞는 방법들입니다. 꾸준히만 해주신다면 몸은 아주 뚜렷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먼저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식사 원칙과 올바른 운동 원칙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선배님들이 80세에 접어들었을 때 힘, 기억력,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덜 먹으면 된다, 많이 걸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50세 이후의 몸은 매우 독특한 변화를 겪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게 똑똑하게 생활 방식을 조정해야 합니다. 식사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뿐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흡수가 떨어지고 대사가 느려지고 혈당이 쉽게 요동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규칙적인 식사 시간 유지와 야식 피하기입니다. 저녁을 9:00시에 드시면 위장이 밤새 일해야 해서 몸이 회복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 결과 잠이 얕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며 장기적으로는 혈당 조절이 흔들리고 심혈관에도 부담이 됩니다. 가능하면 저녁 식사는 7시 이전에 마치세요.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자연스럽게 생기는 공복 시간은 세포의 청소와 회복을 돕습니다. 극단적인 단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식사 시간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에 관해서는 3가지 음식군을 우선하세요. 섬유질이 많은 채소, 견과류 생선에서 얻는 좋은 지방, 질 좋은 단백질입니다. 50세 이후부터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몸이 약해지고 걸음이 느려지고 앉았다 일어나기가 힘들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매일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아주 중요합니다. 두부, 계란, 닭고기, 고등어, 연어, 콩류 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국 분들은 김치, 발효 음식, 따뜻한 국물 요리에 익숙한데 그것은 큰 장점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소화를 돕고 염증을 줄이며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다만 소금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혈압 문제가 있다면 김치를 드시기 전에 헹궈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흰 탄수화물과 단당류는 최대한 줄이세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복부 지방을 증가시키며 이는 당뇨 심장병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식사 이야기를 할 때 간과하기 쉬우면서도 선배님들의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먹는 방식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때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빨리 먹고 대충 씹고 바로 삼키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소화력이 감소하고 위산 분비가 줄고 위의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너무 빨리 먹으면 충분히 잘게 부서지지 않은 음식이 위에 큰 부담을 주어 쉽게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역류가 생기며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는 혈당이나 중성지방을 관리하는 분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식사 시간을 천천히 가져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한 입 한 입 충분히 씹어서 맛을 느끼고 몸이 포만감을 뇌에 전달할 시간을 주세요. 천천히 먹으면 억지로 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양이 줄어듭니다. 또한 음식을 잘게 부수고 입에서부터 소화 효소와 충분히 섞이기 때문에 영양 흡수도 훨씬 좋아집니다. 이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복부 지방을 줄이며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빠르게 먹는 습관이 있다면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입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한 번 숨을 들이신 뒤 다음 한 입을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식사 속도가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조절되며 매우 효과적입니다. 식사법을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그 다음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원칙이 바로 운동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걷기는 물론 좋은 습관이지만 신체의 자연스러운 노화를 막기에는 운동 강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50세 이후부터는 매년 근육이 조금씩 줄어드는데 이 변화는 아주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몇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거나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기 힘들어질 때에야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이 감소 속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 빨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는 것을 진짜로 막아주는 것은 바로 근력 강화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걷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몸의 에너지 저장고이며 혈당을 안정시키고 내장 지방을 조절하고 균형을 유지하며 관절을 보호하고 척추를 탄탄하게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건강하다는 것은 넘어질 위험이 줄고 허리 통증이 적으며 피로가 덜하고 혈당을 더 잘 처리해 당뇨와 심장질환 위험이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무겁게 운동할 필요도 없고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으며 복잡한 장비는 더더욱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실에서도 바로 근력을 다시 키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큰 물병 2개를 아령처럼 사용하고 가방에 책을 몇 권 넣어 무게를 더하거나 간단히 탄력 밴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아주 평범한 도구들이 여러분의 건강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운동할 때는 익숙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3가지 동작에 집중하세요. 앉았다 일어나기, 적당한 무게 들기, 그리고 낮은 스텝을 오르내리기. 앉았다 일어나기 동작은 넘어짐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허벅지와 엉덩이 근력을 강화합니다. 물건 들기는 팔, 어깨 등 상부 근력을 키워 짐 들기, 문 열기, 생활 속에서 물건을 옮기는 활동을 훨씬 수월하게 해줍니다. 낮은 스텝을 오르내리는 동작은 가벼운 심혈관 운동이면서 종아리와 허벅지 아래쪽 근력을 강화합니다. 이 동작들은 모두 중장년 노년층에게 적합하며 체력에 맞게 조절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운동하기 위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배가 부르거나 너무 피곤할 때는 운동하지 마세요. 운동은 어깨 돌리기, 발목 돌리기, 골반 돌리기 같은 가벼운 준비 운동 몇 분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운동 중에는 숨을 고르게 쉬고 절대 숨을 참지 마세요. 무거운 것을 들 때 숨을 참으면 혈압이 갑자기 치솟을 수 있습니다. 운동 중 어지러움, 가슴 통증, 무릎 관절에 날카로운 통증이 있다면 즉시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근육이 쓰여서 생기는 약한 통증은 정상이나 관절 통증은 절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운동법은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2, 3회, 한 번에 25일 30분이면 충분합니다. 필요한 것은 높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미미할 수 있지만 한두 달이 지나면 분명한 차이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앉았다 일어나기가 더 수월해지고 계단이 덜 힘들고
오래 걸어도 무릎이 아프지 않고 심지어 잠도 더 깊어집니다. 이는 몸이 내부에서부터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2가지 기본 원칙을 갖추었으니 저는 3번째 원칙인 수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누구나 회복을 위해 질 좋은 수면이 필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며 심장은 계속 과부하 상태로 일하게 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휴대전화와 TV를 끄세요. 화면의 빛은 뇌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잠자는 공간은 시원하고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면증이 오래 지속된다면 스스로 약을 사서 드시지 말고 꼭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잠은 가장 자연스러운 젊음의 약입니다. 4번째 원칙은 바로 스트레스와 마음속에 쌓인 걱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신체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과도하게 걱정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 심장이 더 무겁게 일하고 혈압이 불규칙해지고 정신이 쉽게 피로해지며 뇌가 더 빨리 노화됩니다. 그래서 많은 50대 이상 분들이 갑자기 건망증이 늘고 깊이 잠들지 못하고 별로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항상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스트레스 대부분이 자신 때문이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걱정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60이 70이 되어도 마음속에는 늘 이런 걱정이 남아 있습니다. 아들은 아직 직장이 안정되지 않았는데 괜찮을까? 해외에 사는 딸은 행복할까? 손주는 잘 보살핌을 받고 있을까? 이런 걱정들은 조용히 여러분의 건강을 갉아먹어 식욕을 떨어뜨리고 잠을 방해하며 가슴에 늘 무거운 돌을 얹어놓은 듯한 느낌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부모님이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어떤 조언이나 희생보다 더 큰 안심이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걱정 때문에 몸을 망치면 그것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마음을 풀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매일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깊게 호흡해보세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몸이 스스로 심장 박동과 신경을 안정시키도록 하세요. 마음속 생각이 너무 많다면 종이에 몇 줄만 적어보세요. 쓰고 나면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잔잔한 음악이나 익숙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가에 몇 분만 앉아 있어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신경계를 진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슬픔, 분노, 두려움 같은 감정은 너무 오래 마음속에 담아두면 병보다 더 무거운 압력으로 바뀝니다. 친구나 자녀,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좋고, 말을 하기 어려우면 가벼운 산책, 화분 가꾸기, 간단한 스트레칭 같은 활동으로 감정을 전환해보세요. 자신에게 맞는 배출구 하나만 있어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무거울수록 몸은 더 빨리 지칩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면 혈압도 안정되고 잠도 깊어지고 정신도 맑아집니다. 스트레스 관리란 항상 기쁘게 지내라는 뜻이 아니라 매일 마음의 짐을 조금씩 덜어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걱정으로 가득한 노년이 아니라 평온한 노년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주 천천히 한 번 숨을 들이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마지막 5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절대 삶에서 은퇴하지 마세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은퇴는 돈을 벌기 위해 계속 일하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 두뇌,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계속 활발하게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 연구는 외로움이 뇌를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너무 오래 고립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기분이 가라앉으며 몸도 점점 약해집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도 친구를 만나고 대화하고 지역 활동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분들은 정신이 생기 있고 사고가 유연하며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크게 거창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강좌 하나에 참여하거나 동호회 모임에 나가거나 주 1회 정도의 정기적인 만남만 있어도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요리를 배우거나 노래를 배우거나 수채화를 그리거나 손주와 대화하려고 기초 영어 회화를 배우거나 혹은 집 근처 공원에서 하는 기공 건강 운동 모임에 참여해도 좋습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히 삶을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뇌를 자극해 유연성을 유지하게 해주는데 이는 마치 두뇌 운동과도 같습니다. 제가 작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74세의 김 여사님은 은퇴하고 자녀들이 결혼해 해외로 나간 후 거의 집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쉬는 시간이 많아지면 몸과 마음이 더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마치 닫힌 원을 그리듯 반복됐습니다. 일어나기, 아침 먹기, TV 보기, 누워 쉬기, 점심 먹기, 그리고 저녁까지 다시 TV 보기. 길이 미끄러울까봐, 바람이 찰까봐, 아는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해야 할까봐 외출이 점점 줄었습니다. 스마트폰도 귀찮고 필요 없다고 생각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 전화하는 일도 점점 줄고 친구들도 그녀가 바쁘거나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연락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평범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져 가스를 끄는 것을 잊거나 밥을 먹었는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밤이 되면 뒤척여 잠들기 어려웠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아 팔다리에 떨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감정도 예민해져 작은 일에도 서러워 눈물이 나고 마음이 쉽게 불안해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깊은 외로움 때문에 말 자체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에 사는 딸이 영상통화를 걸어도 짧게 대답만 하고 할 말이 없다며 통화를 빨리 끝내곤 했습니다. 딸이 한국에 와서 어머니를 보았을 때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 여사님은 불과 짧은 시간 동안 거의 10년은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딸은 어머니에게 노인대상 서예교실에 참여해보라고 여러 번 권했지만 김 여사님은 누구에게 폐 끼치기 싫다. 나이도 많으니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하다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있을수록 더 약해졌고 약해질수록 더 외출을 꺼렸습니다. 이것이 많은 노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빠지는 매우 위험한 악순환입니다. 반대로 대구에 사는 78세 박 씨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한동안 우울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사람들과 거의 말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아들은 지역 문화센터의 화초 가꾸기 동호회에 참여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많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익숙하지 않아 망설였지만 몇 번 참여한 뒤 그는 식물을 돌보고 새로운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분재 가꾸는 법을 배우고 동호회 카카오톡 그룹에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의 정신이 눈에 띄게 밝아지고 잠도 훨씬 잘 오고 주변 사람들도
그가 이전보다 발걸음이 빨라지고 건강해졌다고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바꾼 것은 식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이라고. 이것이 바로 삶에서 은퇴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항상 호기심 있게 유지하고 가슴을 열어두며 인간관계를 따뜻하게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인지 저하의 속도를 스스로 늦추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시고 자녀와 손주들과 영상으로 대화를 나누어 보시고 혹은 그냥 밖으로 나가 지역사회에 숨결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 보십시오. 젊은 마음은 건강한 몸을 이끕니다. 그리고 촘촘한 인간관계야말로 노년의 외로움과 기억력 쇠퇴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갑옷입니다. 이 5가지 원칙은 모두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85세 전후까지 건강, 독립성, 삶의 즐거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이 나이가 인간이 적절한 관리를 한다면 가장 충실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물론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삶을 길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노년의 매년, 매달을 고품질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변화 하나라도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85세 건강 목표는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고 실현 가능해질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셨다면 오늘 저희가 드리고자 한 답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가장 적합한 삶의 길이는 냉정하고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목표를 향해 조율된 건강 상태입니다. 그 숫자는 바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시간을 최대한 85세까지 늘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100세까지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85세 이전까지 최고의 질, 가장 강한 독립성, 가장 충만한 삶의 의미를 유지하도록 모든 양생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장수 철학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고품질로 사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10, 20년을 병약함과 의존 속에서 보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슈퍼센티너리언들처럼 병과 쇠약을 삶의 마지막 몇 년 혹은 몇 달에만 압축하고 싶으신가요? 답은 이미 너무나 분명합니다. 인생 70고래희,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이 나이를 넘기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80세에 90세처럼 사는 것이 아주 평범한 일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백수 바이쇼에 집착을 내려놓고 훨씬 구체적이고 관리하기 쉬운 건강수명에 시선을 돌려주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집에 있는 2개의 아령에서, 오늘 저녁 식사 시간에서, 그리고 내일 오랜 친구에게 걸 한 통의 전화에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십시오. 만약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더 많은 화른 가정이 이 고품질 장수의 진실을 볼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저는 매일 여러분께 가장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건강 상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고품질 85세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실 예정인가요? 첫 번째 실천 계획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